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 주기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이 변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인가, 암세포는 대체. 일단 암세포란 다르게 말하면 암세포에 대해서 형질 전환이 된 세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질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유전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유전자들이 이제 변형이 되면은 그 결과로서 이제 형질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변형이 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암세포로 변하는 변화 과정과 가장 직결되는 그 결과는 세포 주기 조절 기저귀. 보통은 일반적인 세포는 세포 주기가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조절이 되는 통제가. 그래서 함부로 나대지 말아라 하게 되는데, 암세포는 그것이 완전히 실종이 돼 가지고서 지 멋대로 계속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질 전환의 결과로 유전자가 변했다, 또는 물리적으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밖으로 크게 눈으로 볼 때 염색체 수와 이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염색체들이 일단. 그 다음에 또한 생화학적으로 물질의 대사 같은 기능들이 완전히 정상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해서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캐리어, 영어로 염색체들을 전부 분리를 해서 그 염색체들을 쫙 종류별로 배열을 해놓고 사진을 찍는 이런 것을 영어로 캐리어 타입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것을 이제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핵형 캐리어 타이핑을 해보면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세포의 핵형 캐리어 타입입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 사람의 2번, 3번, 4번 이렇게 염색체들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X 염색체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 이 핵형은 지금 여성의 핵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암세포에서 추출된 같은 거죠. 핵형은 물론 성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건 같은 사람의, 동일한 사람의 것은 아니고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러 이렇게 기존의 염색체 사진을 찍는 것 대신에 형광 물질로 각각의 염색체 종류마다 다른 색의 형광 물질로 표지를 해 가지고서 각각의 염색체에 속하는 부위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래서 이쪽이 지금 암세포가 지금 암세포의 핵형인데, 보면 1번 염색체 2개가 좀 보입니다. 2번 염색체는 그런데 일단 3개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3개 염색체가 지금 상동 염색체끼리는 지금 모양이 같고 좀 그래야 되는 것인데,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사실 이루어지겠지만, 알 수 있잖아요. 상동 염색체들이 지금 하나는 길고 나머지 2개는 짧고 나머지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 날아간 부분의 일부는 지금 3번 염색체 역시 3개인데 이렇게 여기 가서 붙어 있네 하는 식으로 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에서는 염색체 수가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상동염색체는 한 쌍씩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3개도, 심지어는 어떤 건 16번 염색체 같은 경우는 지금 5개가 지금 염색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가 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각 염색체의 위치들이 제 멋대로 저기 여기저기 가서 날라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큰 대재앙이 있을 수가.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벌어집니까? 이렇게 염색체들이 막 지 멋대로 어떤 부위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붙어 있고 개수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결국 대사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합성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다 유전자 발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비정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암세포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발견되는 현상은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혈관 생성 또는 혈관 신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혈관이 이렇게 좀 따라 나가는 혈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혈관입니다. 이게 이렇게. 암세포들이 자라나는 이 부위 쪽에서는 이들이 자기 눈에 물을 대다 쓰듯이, 여기 좀 보이는 요게 뭡니까? 세포에서 암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유도해서 던져버리는 새로운 화학 신호입니다.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을 신호 물질로 혈관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럼 혈관은 원래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다가 그 신호에 유도돼서 암세포 쪽으로 뻗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왜 이러는 걸까요? 논에 지금 물을 댄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증식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구마구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좀비 같은 짓을 자행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 기간 세포 주기를 돌려서 분열을 여러 번 하면 그 다음에 분화가 돼가지고서, 분화라는 얘기는 이제 G0 상태에서 세포 주기에서 있으면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것인데, 그게 완전히 실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포 주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가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종양이 불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양성 종양은 그래도 조금 예의가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새롭게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래서 발견되면 그냥 그런 대로 제거를 해버리면 그 후에 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제 양성 종양인 것이고, 악성 종양은 근데 이것이 이제 전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악성 종양은 발생한 장소에서 이렇게 증식을 하다가 일부가 분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곳에 가서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증식이 되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암세포의 전이라고 하죠. 영어로 메타스테이시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전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존에 있던, 처음에 생겼던 그 암세포들이 이렇게 자라났던 곳에서 일부 암세포들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또 딴 곳에서, 그럼 이제 말기암들이 이제 뭐 폐암이 생겼는데 뇌에도 전이가 되고 뭐 어디 콩팥에도 전이가 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분자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암세포는 왜 저런 짓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변화가
암세포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온코진이라고 하는 요 유전자 그룹입니다. 온코진은 단 한 개가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니라 매우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유전자들 그룹을 하나의 온코진이라고, 종양 유전자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종양 유전자라는 것이 갑자기 활성화가 됩니다. 종양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반대 그룹의 유전자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이들은 세포가 지멋대로 통제되지 않게 분열이 되는 그 세포 주기가 무한정 돌아가는 것을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세포가 완전히 100% 암세포로 이렇게 돌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는 않는 건데, 일단 이들이 활성화가 되지 말아야 될 종양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거기다가 이들마저도, 종양 억제 유전자들마저도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이제는 포기를 하고, 세포가 이제 나는 가망이 없다, 완전히 암세포로 좀비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물리적인 그런 특성에서는 원래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밀도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건 접촉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접촉 억제라는 얘기죠. 접촉 억제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혀도 다른 계통의 세포들과 이렇게 서로 맞닿게 되더라도 보통의 정상세포는 그만 하고 이렇게 딱 세포 주기를 그만 중단을 시키는데, 이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막 밀쳐버리고 계속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요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한 종양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기능 상실을 하는 그 결과로 사실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착 의존성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바닥에 딱 붙어 있을 상황에서만 분열을 하던 이 세포들이 갑자기 공중부양을 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공중부양을 했다는 얘기는 배양 X상에서 이렇게 둥 떴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지가 무슨 배아줄기 세포라고, 배아줄기 세포인 양 이제 특성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배아줄기 세포와 암세포는 많은 점에서 이렇게 공통점을, 특성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아줄기 세포를 잘못 건드리면 암세포로 쉽게 돌변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또 진행 중인데, 그러한 점을 사실은 연구자들은 항상 주의 깊게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착 의존성과 밀도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설명을 한 걸 다시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또 신기하게도 더 이상 성장 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장 인자가 이제 신호를 보내줘야, 그 성장 인자가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는 바깥 세상이 너의 세포 분열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성장 인자가, 그래서야 이제 성장 인자가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그 세포에 도달을 해서 수용체가 성장 인자를 딱 받아들이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바깥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뭐야, 난 그냥 분열을 한다.
성장 인자가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조건이 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 영양분의 상태인데, 영양분이 충분해야,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난 그래도 해. 그러니까 뭐 굶어 죽어도 그냥 세포 분열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미친 짓거리들을 암세포들은 막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화 해보면, 그래프를 풀어보면 이제 이 세포 배양을 할 때, 배양세포에서 관찰을 하면은 세포의 숫자가 이렇게 Y축에서 세포의 숫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파란색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뭐야 이거 또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요 그래프가 요 생장 곡선이 바로 이 정상세포가 요 지금 여기 serum growth factor라고 하는 요 성장 인자는 일종의 성장 인자를 필요로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보통 세포 배양할 때 배양액에는 이러한 씨럼이라고 하는 지금 혈액 안에 있는 혈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럼 그로스 팩터가 분명히 다 들어있게 돼 있는데, 그래야만 세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나가다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세포가 자라나가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세포의 특성인데 말이죠. 그런데 암세포의 경우는 세상에 자꾸 그냥 끝간데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가파로. 그래서 심지어 물론 성장인자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가는 건데, 성장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성장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쭉 막 갈 수가 있는 게 지금 암세포입니다. 만약에 성장인자가 없다면 정상세포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쭉 바닥을 기게 되는,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인자 의존성인 세포 배양 이제 조건에서 의존성인 정상세포의 모든 특성이 여기서 완전히 상실이 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실제적인 실험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러려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 세포 주기 검문 지점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 같은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렇겠죠. 만약에 암세포가 세포 주기 검문 지점에 의해서 제한이 만약에 됐었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겠죠. 그 자리에서 즉 곧바로 세포 주기가 정지가 될 테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열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 세포 자체로서는 암세포가 됨으로써 완전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이제 드디어 누리게 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가장 그렇게 영생을 현재도 누리고 있는 유명한 세포 하나가 힐라 주기세포라고 하는 힐라 셀. 힐라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얘기냐? 힐라. 이 암으로 일찍 요절을 하게 된 여성, 1920년에서 1951년까지의 아주 짧은 생을 살았던 헤니에라 렉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미국의 벌티모어 있는 거기에 이제 벌티모어 저기 이제 워싱턴 DC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존스 홉킨스 이제 대학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암을 치료를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자궁경부암을 유발을 했던 그 조직 세포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기증이 됐습니다. 이건 뭐 울며 겨자 끼고 타이에 의해서 사실은 기증이 된 것인데, 나중에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일종의 영웅처럼 헤니어다 렉스가 처음으로 이 힐라 세포라는 것을 기증을 하게 된 최초의 그 중요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힐라 세포, 원래 결합조직 세포를 자궁경부암을 일으켰던 그 조직에서 이 결합조직 세포를 추출을 해서 암세포가 됐으니까 저는 무한히 계속 분열을 하는 세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이제 헤이플릭 리미트가 없어진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계속 영양분만 공급을 해주면 이제는 더 이상 일정 주기가 돼서 새롭게 어떤 세포 줄을 분양을 받아와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에서 임모탈 세포라고 해서 많은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 이 헤니에타 렉스가 결국 일종의 기증을 하게 됐던 그 힐라 셀이,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힐라 셀이 퍼져서 분양을 받아서 한국에도 물론 세포 동물 세포 배양 세포를 다루는 실험실에서는 힐라 세포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랩이 실험실에 없을 만큼 전 세계에서 퍼져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세포에 대해서, 동물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사람 세포 특히 연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또 암세포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특성,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를 연구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힐라 세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여러 종류의 다른 조직에서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된 그런 암세포 계통의 배양세포들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쥐라든가 뭐 하는 그런 실험 동물에서도 암세포 계통의 그런 배양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그런 추세로서, 현재는 정상세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암세포들도 배양세포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언급을 했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실 관심사는 그럼 유전적으로,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암세포에서 변한 유전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언급을 했던 종양유전자라고 하는 것과 그 종양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상반된 하나의 결과로서 종양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것이 암세포에서 발생한 변화의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했을 때 이 종양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는 그 이름이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계통의 유전자들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종양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종양유전자로 변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곧 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원종양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그 계통의 유전자들이 종양유전자로 변형이 되면,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종양유전자라고 하는 계통의 한 세포 안에 100가지 종류의 원종양유전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모든 원종양유전들이 전부 100% 종양유전자로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만,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 100가지 종류의 원종양유전들은 각각이 전부 다른 종류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인데 그들의 기능이 하나의 어떤 공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원종양 유전자라는 그룹으로 하나에 묶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 중에 처음에 시작은 한두 개가 종양 유전자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세포 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proliferation이라고 영어로 cell prolif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는 것이 그런 상태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액티브하게 분열을 하는 그런 세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길래 원종양 유전자들이 도대체 무엇길래 그러느냐 하면은 원래 원종양 유전자들의 특성은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또는 성장인자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그러한 성장인자와 성장인자 수용체의 어떤 결합 이후에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세포질에서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사인자가 무엇이냐면은 전사인자란 이 전사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사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게 유전자에서 전사에 의해서 메신저 RNA가 또는 또 다른 종류의 RNA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전사인데 그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사를 시작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 전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주인공 효소는 RNA를 만들어내는 RNA 중합 효소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전사가 원활하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 RNA 중합 효소를 그들이란다. 그 RNA 중합 효소를 도와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또 다른 단백질 인자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바로 전사인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 이것을 transcription factor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전사인자들은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유전자들이 언제나 계속 이렇게 그런데 특히 세포 주기 조절에 필요한 유전자 발현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전사인자들이 그때 가서야 활성화가 돼서 그러면 그 결과로 그것에 필요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원종양 유전자의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계통의 그룹의 유전자들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참여를 하게 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인 거죠. 그러면 그 유전자들은 원래는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그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 결과로 세포 주기가 활성화가 되는 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종양 유전자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필요할 때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가 그냥 항상 언제나 이제 편의점이 되어버린 거죠. 24시간 그냥 오픈이 되어버리는 그런 유전자로 변형이 된 것이 바로 종양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세포 주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신호 전달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쭉 신호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나중에 핵으로 가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그 결과를 활성화시키면 그 결과로 세포주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결부가 돼 있는, 여기서 관여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종양 유전자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성장인자, 첫 번째 신호 이제 시작이 성장인자가, 여기에 성장인자 수용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성장인자의 수용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결합이 돼야만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만이 처음에 그러한 세포주기 활성화 신호가 시작이 될 텐데, 성장인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성장인자 없어. 그런데 갑자기 성장인자 없이도 뜬금없이 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셀프로 와 하고 자기가 활성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성장인자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구조가 약간 좀 맛이 간 이상한 성장인자 수용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수용체는 계속해서 또 같은 맥락으로 성장인자는 아무 때나 만드는 것이 아닌데,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성장인자 돌연변이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성장인자 수용체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인자가 계속 오는데 어쩔게요, 나는 그냥 받아서 접수해서 신호 보내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위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신호를 받아서 이제 무슨 뭐 라스인지 라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밑에서 신호 전달을 해주는 하부 인자들인데, 이들 역시 어떤 특정한 활성화에 의해서만 이것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봤던 티로신, RTK 있었잖아요. RTK.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해서 티로신 인산화 효소의 수용체가 원래 이렇게 일양화가 돼서 서로 결합을 이제 딱 해야 활성화가 돼서 밑에서 인산화 효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지들이 그냥 먼저 그런 일이 없이도 활성화가 되면 신호가 계속해서 그냥 활성화된 신호가 밑으로 전달이 되겠죠. 통제가 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어떠한 이런 이제 신호 전달을 해주는 그런 부위에서 같은 형식의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세포주기 활성화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원종양 유전자가 100개가 있었다 하면 그 100개가 전부 다 돌변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 드린 것이고, 그 중에 몇 개만 또는 한 개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도 잠재적으로 세포는 암세포로 변할 때가 되는 그런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형질 전환이 될 잠재성을 이제 갖추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이 돌연변이가 아닌 기능이 상실이 되어버리는 유전자가 될 수도 있죠.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의 종양 유전자로의 돌연변이가 변환이 되는 그런 돌연변이는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돌연변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가? 그런 개념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 그런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그 인자를 우리는 발암물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방사선,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칼시노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들, 방사선,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DNA 구조에 이렇게 손상을 입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돌연변이를 유발을 하게 돼서 이들이 발암 물질로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뭐야? 바이러스가 뭔데? DNA 구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을 입히는가? 일단 DNA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도 있는데 그들은 무엇이냐면 일단 DNA의 경우로 이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 DNA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만약 DNA 바이러스 유전체가 DNA였다면 그러면 이 DNA 바이러스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DNA입니다. DNA 바이러스. 우리의 유전체 안에 이들은 우리의 유전체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유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삽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들어가서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유전체 안에 중간에 이렇게 바이러스 DNA가 삽입이 되는가. 그런데 만약 이 부위가 만약에 그러한 원종양 유전자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면 그 원종양 유전자 중간으로 끼어 들어가서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원종양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많은 DNA 바이러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암을 유발을 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놈들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들의 이제 주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 왜냐면 바이러스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빨대 꽂고 그냥 이제 이용을 해 먹으려고 일종의 기생충인데 분자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바이러스들이 감염을 했을 때 세포 주기가 활성화 이제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세포라는 거는 결국 일종의 줄기세포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바이러스가 그 줄기세포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은 이제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몸안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조직들은 이미 분화가 완성이 된 그런 세포란 말입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이거 뭐지? 완전히 나는 황무지에 떨어졌네? 화성에 착륙한 우주인들처럼 황망해지는 거죠. 그럴 때 그럼 바이러스가 거기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을 탑재하는 걸까요? 그 세포 주인장한테 가서 주인장을 속여먹는 거지.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너 세포 주기 다시 활성화하라고 신호가 떨어졌어 라는 속임수. 그러면 세포는 그래? 그럼 해야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RNA 바이러스들은 그런 방식의 이 속임수를 쓰는 방식으로 이 세포를 숙주 세포를 다시 세포 주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식도 아주 중요한 바이러스에 의한 암 유발의 이제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종양 유전자와 그 원래의 종양 유전자의 원형이었던 원종양 유전자들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주기 활성화를 이렇게 억제를 시키는 유전자들인데 여러 가지 물론 원종양 유전자에 비해서 그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이들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로서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 개의 유전자 이름이 첫 번째는 P53, 보통 P53라고 이제 아는 척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포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이를 열일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이 P53 단백질이 그 P53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P53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말 이제 새록새록 연구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RB라고 하는 이 유전자, RB는 뭐냐면 레티노블레스토마 암입니다. 일종의 어떤 특정한 방식의 눈암입니다. 레티노블레스토마라는 그 암에서, 암이 걸린 사람에서 그 지역에서, 그 조직에서 발견이 된 돌연변이,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암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발견이 된 유전자로서 종양 억제, 또 다른 방식의 종양 억제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또 BRCA, 이것은 BRCA라고 발음을 하는데, BRCA, 이것이 왜 BRCA냐? Breast Cancer Associated라고 해서 BRCA, 유방암이 걸린 환자에서 그 유방암 조직에서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결국 이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기능이 억제가 되면은, 기능이 상실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세포가 형질 전환을 완전히 완성을 하고 암세포로 돌변을 하게 되는 것을 최후에서 막아줄 수 있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종양 억제 유전자들인데, 이들마저도 결국은 하염없이 쓰러져 버린다면 이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53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이제 현재 알려져 있는 암의 거의 50% 정도에서 이미 P53은 기능을 상실한 변이된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P53은 아주 멀티 펑셔널한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암의 진행을 막는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은 바로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게 될 세포 사멸을 유발을 해서 지난 세션에서 봤던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졌을 때 어느 순간에서 그것을 임계점을 벗어나면 세포 사멸이 유발이 된다고 했잖아요. P53이 그것을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 암이 있을 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밖에서 강력한 방사선을 쏴가지고서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맥락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방사선을 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방사선이라는 거는 암을 유발시키는 인자잖아요. 왜? DNA 손상을 가져오니까. 뭐 어쩌다가 방사선을 쬐느냐는, 원래 이 이론은 방사선을 주사를 함으로써 세포의 DNA에 이런 손상이 되니까 결국 그 방사선에 의해서 요 P53이 활성화가 돼서, P53은 주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활성화가 돼서 세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그래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도록 P53을 불러가지고서 세포 사멸을 유발하니까 그 암세포가 세포 사멸에 의해서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고 방사선을 쬐는 건데, 이미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암에서 P53은 이미 맛이 가 있는 상태인데 방사선 암만 쬐는다고 한들,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아직 정상적인 그 세포들만이 P53이 활성화가 돼서 세포 사멸을 해서 지들만 죽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사실은 초래한다는 사실. 그거를 물론 지금은 항암 치료가 훨씬 더 많이 깨우치고 발달을 해서
그러한 무모한 바보 같은 짓을 자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해왔었다는 점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P53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 사멸을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했다가 그것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세포를 파괴하도록 유발하는 것이 P53이 주로 하는 기능의 요약인데 이미 P53이 비정상화돼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곳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손상이 된 DNA와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세포는 계속해서 어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해서 암세포가 결국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종양 유전자와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의 의한 두 가지 방식의 다른 이제 암 유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린 것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 일반 생물학 차원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것을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자동차에 사실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돌변한 세포를 이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엑셀 가속기 가속 페달이라고 얘기를 한국말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배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이배체란 얘기는 각 유전자마다 두 개씩 한 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배체잖아요. 어머니한테 한 쌍, 한 벌, 아버지한테 한 벌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든 종류 유전자마다 두 개씩 우리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배체인데 그러니까 가속 페달도 지금 두 개의 가속 페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고 브레이크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암이란 얘기는 자동차가 아무런 통제 없이 계속해서 일종의 뭐 자동차 급발진이라고나 할까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암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랬을 때 원종양 유전자가 종양 유전자로 돌변하게 되는 이 돌연변이는 가속 페달이 종양 유전자 온코진의 경우는 가속 페달이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가속 페달이 고장이 나도 어떤 식으로 고장이 되냐면은 가속 페달이 아예 먹질 않아서 가속이 안 되는 그런 고장이 아니라 이것을 영어로 이제 플로우드라고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죠. 가속 페달이 바닥에 딱 붙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장이. 그래서 더 이상 올라오지도 않고 가속 페달 한번 밟았는데 밟고 나서 다시 튀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운전하잖아요, 요즘. 그죠? 그런데 그게 붙어가지고 한번 쭉 밟았는데 어라?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고장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가속 페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그런 식으로 이런 플로어가 되는 방식의 이런 고장이 나도 종양 암세포로 이제 변환이 잠재적으로 가능해지는 계속 급발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돼도.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멀쩡하게 작동을 한다면 밟아버리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쿵쿵거리면서 큰 진동을 겪든 안 간에 차는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원종양 유전자가 종양 유전자로 이렇게 변화하는 돌연변이는 다시 말해서 한 쌍의 유전자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겨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브레이크 구실을 하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밟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가 예를 들어서 항상 작동하는 경우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밟아도 안 먹히는 그런 경우, 그게 바로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어떠한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냐는 그것을 비유를 아주 잘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막아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뭐 종양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바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러한 방식의 돌연변이가 두 개가 다 발생을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식으로 망가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만 하면은 밟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상으로 그렇게 여기서 이것을 이제 우성 돌연변이냐 열성 돌연변이냐는 언급을 여기서는 잠깐 자제를 하겠습니다. 유보를 하고 뭐냐면 어떤 것이 왜 우성 돌연변이고 어떤 것이 왜 열성 돌연변이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성급하게 나올 필요 없이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 놓으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끝으로 일단 이제 세포 주기와 암에 관한 모든 대장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럼 역시 그 세포 주기와 조금 관계가 되는 또 세포 사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사멸이란 이제 아포프토시스라고 보통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원래는 세포 사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예정세포사라고 하는 예정세포 사멸이 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예정세포사를 원래 유사 분열에 의해서 세포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러고 있다가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예정세포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부위에 있는 세포들은 스스로 죽어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경우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 예정세포사가 원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쪽이 좀 붙은 상태로 이렇게 그다지 그렇게 큰 심각한 장애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다세포 생 개체로서 살아가기로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어떤 일부 지역은 어느 시점에 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아포프토시스 과정으로 이 어떤 그 세포들이 죽어주는 건데, 그러다가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스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정세포사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포프토시스 세포사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 예정세포사 과정을 통해서 원래 발생과 분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세포들이 세포사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조건에 놓여진다든가 또는 영양이 결핍이 된다든가, 영양이 결핍될 때 왜 세포사멸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전반부에 배웠던 자가포식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서 뭔 소리야?
오토페이지라고 하는 요 자가포식 작용에서 굶다가 어느 정도는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가 이것도 역시 임계점을 넘어가면 세포 사멸로 돌아간다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된다는 것이 또한 감지가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하지 않은 세포의 생장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 놓이게 되면은 세포는 스스로 그때에서 전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일부 지역이 세포 사멸 과정을 겪어버리게 됩니다. 과정 자체가 세포 사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냐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중심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포가 핵에 있는 여러 DNA들을 위시하는 것들이 응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응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잘라버려요. 뉴클레오솜이, 그러니까 이 히스톤과 DNA를 돌돌 말고 있던 그 단위 구성인 뉴클레오솜들이 절단이 되면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서 아포톱틱 바디라고 하는 세포 자체가 작은 절편으로 절편 형식의 그런 작은 소낭 형식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무엇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처음에 안에 있는 DNA 유전 물질들을 전부 마치 우리가 이 파지 분쇄기에다가 갈아넣고 소각시키는 것처럼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어떤 다른 구조물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절단을 다 시켜버리고 잘라버려서 다 좀 조각조각 내버린 다음에 이제 집에 불만 지르면 되는 거죠. 그 불을 그렇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훨씬 더 처리하기 쉬운 작은 사이즈로 크기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째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들을 처리하는 이것이 페고사이트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서 식세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백혈구들이 있잖아요. 대식세포, 주로 대식세포가 영어로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와 또 하나는 호중구라고 하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바로 그 식세포 작용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세포인데, 이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세포 절편들을 엉엉 하면서 떡을 주었는데도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 DNA 같은 것들이 일단 절편화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 자체도 처음에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미끈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이렇게 블래빙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걸 작은 조각으로 형태로 먹기 좋으라고, 한 번에 너무 크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분리를 한다. 요것이 바로 이제 아포토틱 바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이 식세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먹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흔적도 하나 안 남기고 이 사멸하는 세포들은 이렇게 전부 다 꿀꺽 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면은 세포가 죽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세포 사멸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세포가 죽어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괴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necrosis라고 얘기를 하는데, necrosis. 이 괴사는 자발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타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바깥의 외부에서 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쪽 쪽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든가, 또는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또는 병적인 병원군의 감염에 의한 그것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많은 그런 식으로 해서 타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가 되는 그런 방식이 이 괴사라고 하는데, 이 괴사가
아포프토시스와 다른 크게 차별되는 점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괴사의 경우에는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세포가 터져버리면서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노출이 아니라. 그래서 주위를 안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완전히 지저분하게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아포토시스와 다른 점으로서 아포토시스는 우리 같은 프로들은 그렇게 일 처리 안 하지 하면서 와서 이렇게 자열 정리를 한 다음에 포장해서 꿀꺽꿀꺽 먹어버리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세포 사멸을 유발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이 과정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에서 세포 사멸의 가장 주요 한 구실을 하고 있는 이 사안이 바로 이 P53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P53 단백질이 어떤 신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DNA의 손상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굶주림이라든가 뭐 그런 신호에 의해서 P53이 먼저 활성화가 돼버리면 그 신호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물론 미토콘드리아를 거치지 않고 수행이 되는 세포 사멸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하면은 세포 사멸을 완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효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1번부터 무슨 9번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들 전부 통틀어서 카스파제라고 한국말로는 카스파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캐스페이즈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세포 사멸을 완성을 시키는 단백질 절단 효소들입니다. 이거는 카스페이즈는 그러니까 DNA는 뉴클리오솜도 다 잘라버릴 수 있고 단백질 절단 효소가 여러 가지 다른 구조를 이룬 단백질들을 전부 다 잘라서 파괴시켜 버리는 효소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죠. 이들은 마치 칼집에 넣고 다니는 망나니들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때만 돼서야 그제서야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활성화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 칼을 난도질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비규환을 이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카스페이즈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특정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야 됩니다. 이 특정 물질의 이름을 까짓거 노출을 시킬까? 시토크롬이라고,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이 시토크롬이 유기호흡에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유기호흡에서 이 전자 전달과의 과정에서 전자를 전달을 해주는 하나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미토콘드리아 막 밖으로 노출이 되어버리면 이들이 바로 카스페이즈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신호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신호가 보통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포 사멸 신호가 여기서 Q 사인이 안 떨어졌어. P53은 전혀 나도 모르는 일이야. 전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사멸이 사고에 의해서 핵 단추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핵이 발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 부위에서 잘못 미토콘드리아 막이 손상이 돼서 시토크롬이 하고 유출이 되어버리면 의도하지도 않게 세포 사멸이 유도가 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노화와 활성산소가 여기다 쓰자. 주로 활성산소 중에서 무슨 과산화수소라는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든가 어떤
옥시전 레디칼이라든가 뭐 하는 이런 활성산소들이 왜 노화의 주범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론으로서는 알려진 이론은 일단 틸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일단 노화의 하나의 노화를 유발시키는 인자이고 그와 또 아주 반면에 활성산소가 유발을 시키는 이 노화 역시 또 매우 큰 중요한 노화 유발 인자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그 활성산소가 어떤 식으로 노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이유가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아주 주요한 그 원인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이렇게 막 손상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는 그런 활성화 과정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그 세포가 그 지역이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그 주변부가 노화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노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7장을 완전히 막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유전자, 염색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하고.